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어제 가계 대책, 종합대책이라고 발표된 거 다들 보셨죠? 먹고 사는데 굉장히 필요한 문제이기도 할 뿐더러 우리 경제의 암적 존재이자 구조적으로 짓누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실은 가계 부채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과 그리고 경제 민주화와도 일면 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정치 이슈들 때문에 좀 묻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소상히 들어보고자 합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전화로 모셨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득이라고 부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뉴스를 잘 못 보신 분도 있고 하니까 예. 제가 조금 정리 겸 첫 질문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재부 그리고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정부의 어느 기관이 참여했느냐는 사실 우리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가계부채 관리협의체가 어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예, 먼저 그 내용을 한번 간추려 봐야겠는데, 원금을 갚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이자만 내는 장기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앞으로는 이런 거 굉장히 까다로워진다.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 나갈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주택담보대출 받아라, 이런 거가 좀 두드러졌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걸 포함해서 어제 대책의 요지를 한번 일단 정리를 해주시고 그곳의 문제점 차근차근 풀어나가 볼까요? 예, 어제 발표한 관리 방안은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요. 네. 분할 상환을 유도하여 전체적인 부채 규모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거치 기간은 1년 미만으로 하고 원칙적으로는 원금과 균등 분할 상환을 하고 있고요. 담보 심사에 있어서도 상환능력 중심 심사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유도하고 있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유도한다. 그 말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좀 예. 갑자기 여쭙고 싶은 게 생겼어요. 얼마 전에 아주 많은 관심과 20조씩 2번 40조 풀었던 안심 대출 전환이라는 거 있었죠. 예, 안심 대출 전환이 있었죠. 그게 30년 동안 2.6%대의 고정금리로 바꿔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대단했는데, 예. 그거 까놓고 다 결과를 1, 2차 하도 많이들 사람들이 신청해서 2차로 20조를 긴급해서 총 40조를 풀었죠. 예. 분석을 해보니까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혜택을 받다, 이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안심대출로 바꾼 결정적인 이유는 변동식 대출에 따른 피해와 정말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그 서민층들의 부담을 덜어주자고 긴급히 40조 원을 부랴부랴 만들어서, 그것도 주택금융공사인가 어디 쥐어짜듯이 해가지고 잘 안 되면 그것도 공적자금으로 풀어야 될지 모르지만, 예. 그렇게 했는데 실은 중산층 이상들, 거긴 연봉 1억 넘는 사람들도 5.8%인가 됐고. 예. 근데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그렇게 예측하기가 힘듭니까?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은 시뮬레이션도 안 한답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서민금융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심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보험회사, 저축은행, 그렇죠.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금융권에서 받은 사람들은, 시급하게 처방을 필요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금융권에서 받은 사람들은 아예 대상에도 안 넣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응급 환자들은 내몰치고 출장 방문해가지고 집에서 얌전히 잘 알고 밥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자 깎아주는 셈이었죠. 저희들도 그 점에 있어서는 참 답답했습니다. 근데 그거 예측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해보고 나서야 알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저희들도 이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면, 제가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네. 이거는 돈 있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요.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부동산, 이런 업체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이자를 깎으려고 오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정도의 예측 능력도 없는 경제 관료들이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좀 근본적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좀 근본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전화 다시 연결 중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되나요? 이강윤의 오늘에서는 왜 꼭 외부 출연자와 전화를 하면 꼭 이런 사단이 생기는지. 혹시 이 관련해서 제가 공지는 조금 좀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이 관련해서 말씀 주시고 싶거나 질문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막 바로 올려주시고요. 신월동박, 네. 다시 연결이 됐죠? 여보세요? 예. 네, 김 대표님. 예. 전화가 끊겨서 순간. 근데 이렇게 예측 능력이나 시뮬레이션도 제대로 안 해보거나, 이건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상식이 없으신 분들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네네. 안심대출이 금융 관료들, 정부 당국자들을 안심하게 만들기 위한 안심대출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예, 비판해야 될 건 하는데, 비판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돈의 규모도 컸고 타이밍이 중요하고 하니까. 예. 지금 주택담보대출에 어제는 포커스가 맞춰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안심 얘기가 생기긴 했고요. 대출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상당히 눈에 띄던데, 이건 아마 가정주부들이나 고정적 수입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직결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그렇죠.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 신용카드가 소득에 있는 한도 내에서 쓰는 게 아니라, 사실상 2000년도에도 카드 사태 대란이 일어난 것처럼 네. 자기 소득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카드 돌려막기를 하셨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소득 인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뺀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의미가 있는 얘기다, 이 말씀이시죠? 예. 네. 자, 그리고 어제 발표된 것 중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한두 가지 지금 얘기되지 않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밖에 좀 소득 증빙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도 실질적으로요. 네. DTI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그동안 최경환 부총리가 추진했던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을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완화해 왔잖아요. 이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를 했던 것들을 사실상 반영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초이노믹스의 요체는 부동산 값을 조금 인위적으로라도 부양을 해야겠다. 그래서 DTI, LTV 이런 것 좀 완화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좀 살아. 전세값 막 오르고 하니까 그 미친 듯이 뛰는 전세값 따라가려고 애쓰느니 그러지 말고 그냥 집을 사십시오. 그래서 대출 조건 완화해줬는데 불과 한 1년여 만에 정반대로 확 돌아섰어요. 물론 그동안의 비판적인 견해를 수용하긴 했지만 그동안은 대출 받아서 집 사라는 말을 믿고 은근히 타이밍을 보던 사람들로서는 아니 이거 그럼 어쩌란 얘기지 하고 갑자기 변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당황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보세요? 네, 김 대표. 정부 정책이 네네. 사실상 이게 지금 저희들은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네.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1년 전에서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했다가 이제는 소득을 본다는 것들은 서민들은 집 사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억 이상 고액 연봉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득 심사를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큰 방향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소득을 담보로 해서 주택 구입을 해야 되는 것들인지 빚을 내서 주택을 사다 보면 한 20년 30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 은행에다가 그냥 이자 내다가 내 집 마련했다는 그 허탈감만 받을 것들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번 대책에 있어서 서민들이 그럼 주택 구입할 수 없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없다는 것들이죠.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이 나왔던 점이 하나가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솔직하게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 LTV, DTI 완화했던 것들이 문제였다고. 그런데 DTI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것들은 없이 슬그머니 소득 심사를 강화하겠다. 끼어엮기식으로 발표를 했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반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는 것들이 아쉬운 것들입니다. 예. 그나저나 정부 정책이 이렇게 확 바뀌면 좋은 쪽으로 바뀐 것은 일단 인정은 하겠지만 그것을 믿고 자금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던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헷갈릴 수 있을 뿐더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구나. 그러면은 집 안 사야겠다. 이렇게 돌아설 수 있잖아요. 경제는 심리적 요인이 대단히 강하니까. 대단히 강하죠. 그렇다고 보면 부동산 가격 부양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노리고 디프레션에 빠지는 것을 피해 보려던 정부 정책에 혼선이 생기진 않을까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정부가 이렇게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요. 네. 저희들 우스갯소리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빗의 속도처럼 증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지난 1년간 정부가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1,100조의 빚이 가계부채가 지금 생겼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뜨거워라 해서 이렇게 가다가 지금 큰일 날 것 싶어서 방향을 전환한 것들이었는데 이 방향 전환은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하지 못한 점으로 오다 보니까 시장들은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거든요.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년부터는 소득을 간다 보면 연봉 5천만 원 미만에 계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은 이제 접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죠. 설령 또 돈이 있는 사람들도 정부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하다 보면 오히려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 솔직하게 이번에 다 반성문을 쓰고 했으면 그나마 정책의 변화의 턴을 시장이 읽을 건데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더욱 헷갈려서 관망 자세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함이 참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알 수 있는데 예. 차라리 쉽고 솔직하게 설명을 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자 하고 그 첫 대책으로 이런 걸 내놓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해야겠습니다. 그동안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점이 있으니 향후 집을 사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봐주십시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어느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차라리 정직하게 다 밝혀야 선의의 피해자도 막을 뿐더러 최소한 무능하기는 해도 부정직하지는 않다. 이런 말은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무능하면서 정직하지도 못하다. 그거 예. 아주 최악 아닙니까? 최악이죠. 예. 제가 재밌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네. 노무현 정부 때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 아주 심했죠. 그때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한나라당이 뭘 하느냐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때 이제 도입된 게 네. LTV나 DTI 이런 제도였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전문가였는데 네. 사실상 부동산을 팔게 되었거든요. 그때 모든 전문가들한테 다 상담을 했는데 네. 평당 아파트가 1,000만 원이 넘으면 일본처럼 될 것이다. 음흠. 부동산 거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00만 원. 오히려 집을 팔고 나서 한 배로 더 올랐거든요. 그렇죠. 전문가가 필요 없었던 시절이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무현 정부는 반성문을 나중에 적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잘못됐다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놨고 LTV나 DTI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는 부동산 가격은 좀 더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느냐. 이거 평당 25평 하는 강남의 아파트가 6억 이상 한다는 것들은 비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은 많이 거품이 끼어 있다. 내려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대구 같은 데서는 지금 집값이 이상으로 아주 폭등하면서 과열이다가 몇 개월째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방이 부동산 가격들이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뿐만 아니고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행정청들이 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독신을 만들고 이런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새롭게 건설되는 주택들이 기존의 구시가지들의 아파트 가격을 또 올리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지금 대구뿐만 아니고 동탄도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LTV와 DTI 문제를 포함해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되려면 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 말고 또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밀어붙인 최 부총리가 남아있는 한 근본적인 처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하고요. 예. 최경환 부총리가 문책 경질을 하시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새 경제팀을 꾸려야 하고 그 이후에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 부총리가 남아있는 한은 뭘 해도 안 된다? 예, 예. 아주 솔직하고 화끈하십니다. 야,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기 반성문도 못 쓰는 분이 있는 한은 네네. 뭐가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죠. 예. 시장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치적 혼란이 있으니까 그 정책을 전환할 때는요. 먼저 그 책임졌던 사람이 깨끗하게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와야지 시장에게 그 사람이 그 추진하는 정책이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인터뷰 해본 바 중에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아주 분명하고 똑 떨어지게 말씀하신 거의 첫 번째 분이셔서. 아, 그렇습니까? 아까 죄송하다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뭐 제가 뭘 잘못 물었나 싶었는데. 아, 예, 아닙니다. 그 죄송하다는 말은 어쨌든 예, 예. 그 최경환 부총리 입장에서는 인신공격성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죄송하다고 말한 것들이었는데 원래 뭐 나라를 생각하시면 물러나셔야 되지 않고 그것도 사실 또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아서 저는 물러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물러나려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또 딴 생각하지 마라고 한마디 꾸짖어서 예. 장관 그만두고 지역구로 가려고 가방 챙기던 사람들이 지금 뻘쭘하긴 해요. 어쨌거나 한번 보십시다. 친박계의 핵심이라니까. 예. 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아마 9월경에 올리지 않을까 이런 견해들이 많던데. 예, 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 경제 바로 우리 휘청휘청 합니까? 뭐 일단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단 외국인 투자 자금이 주로 주식 투자 자금이라서 이 자금이 이탈해서 주가 하락에 되는 정시 파동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지고 있고 금리 상승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좀 플러스 되는 요인은 원화가 절하돼서 이것이 수출을 촉진해서 다시 외화를 유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순환적 요소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 부분에는 좀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짧게 답변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저 청취자분께서 선생님 말씀 듣다가 이거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올리신 건데요. 예, 예. 고정금리로 대출 전환했다가 나중에 금리가 오르면 그 차액은 이제 은행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심대출 같은 거나 이제 고정대출 들리니까. 그러면 은행이 부실로 하게 될 텐데 대출 받은 사람이 죽느냐 아니면 은행이 죽느냐 이런 차이가 있고 은행이 죽으면 우리 경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클로렐라 님이 주셨습니다.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게 중간에 깨는 게 주택공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실을 어쨌든 국민 세금으로 메꿀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게 어쩌면 내 돈이 나가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부자들한테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인데 안심 전환대출로 전환했던 것들이 어쩌면 외통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이 부실해서 망가지기 전에 공적 자금으로 또 메꾸지 않겠느냐. 결국은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이제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택공사가 담보를 썼기 때문에. 근데 주택금융공사는 결국은 나라 돈 재정으로 세금이 들어가기 운영하는 때문에 거니까. 은행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금이 투입될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죽는 거 모르고 있었군요. 예. 지금까지 경제정의연대의 김득의 대표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